장모님도 이해하시죠? 70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장례식 날. 한은정은 텅 빈 장례식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에게서 온 메시지. 골프장에서 찍은 셀카 한 장. 장례식보다 골프가 더 중요했던 사위. 석 달 후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집 매매 서류를 들고 장모님, 이제 정리하셔야죠.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재촉하는 전화, 쏟아지는 압박.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은 서랍 속 남편의 유언장을 발견했고 이 집의 주인은 욕심 많은 사위가 아니야. 70할머니의 조용하지만 강렬한 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한은정은 검은색 상복 치마를 매만지며 거울 앞에 섰다. 손끝이 떨렸다. 70평생을 함께한 남편 박노식의 장례식 날 아침이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도록 창백했고 눈가의 주름은 지난 사흘간의 눈물로 더 깊어진 것 같았다. 장모님,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건 새벽 6시였다. 사위 도훈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사무적이었다. 은정은 수화기를 귀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례식장까지는 차로 1시간 남짓, 이른 시간이긴 해도 올 수 있는 거리였다. 하지만 도훈은 급한 미팅이 잡혀서요라며 말을 이었고 은정은 그저 그래라고만 답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철물점을 하며 알게 된 동네 사람들, 노식의 학창시절 친구 몇몇, 그리고 딸 민지가 전부였다. 민지는 엄마 옆에 앉아 눈물을 훔쳤지만 은정의 눈에는 딸의 시선이 자꾸만 휴대폰으로 향하는 게 보였다. 남편에게 연락하는 걸까? 아니면 일 때문일까? 은정은 묻지 않았다. 조문객이 뜸해지는 오후 은정은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사진 속 노식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74세 나이에도 여전히 소년 같은 미소를 짓던 남편. 매일 아침 철물점 셔터를 올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라고 외치던 남편. 은정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지가 보낸 메시지였다. 엄마, 도훈이가 사진 보냈대요. 은정은 천천히 화면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골프장. 깔끔한 잔디 위에서 활짝 웃으며 셀카를 찍은 도훈.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너무나 여유로웠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장모님도 이해하시죠? 은정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이해? 무엇을 이해하라는 걸까? 남편의 장례식 날 골프를 치러 간 사위를. 그것도 모자라 사진까지 보내는 그 뻔뻔함을. 웃는 얼굴에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은정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영정 속 남편이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은정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여보. 목소리가 잠겼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믿음 같은 것, 기대 같은 것,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였다. 민지가 다가왔다. 엄마 괜찮아요? 도훈이가 정말 미안하대요. 거래처 사장님이 갑자기 약속을 잡아서. 은정은 딸을 올려다봤다. 민지의 눈빛에는 변명과 합리화가 가득했다. 남편을 감싸는 딸의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게 시작이야.
은정은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려 했다. 오늘은 남편을 보내는 날이었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저녁이 되어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정막에 휩싸였다. 은정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더 이상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손. 은정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을 감았다. 여보, 우리 잘 살았지? 대답은 없었다. 다만 장례식장의 냉방기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릴 뿐이었다. 은정은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다. 놓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50년을 함께한 세월이, 함께 웃고 울었던 날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철물점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시간들이 모두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은정은 화면을 보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또 누군가의 변명이거나 위로 아닌 위로거나 형식적인 조문 메시지일 것이다. 은정은 휴대폰을 상복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다시 영정을 바라봤다. 남편의 미소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은정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슬픔 너머에서 피어오르는 낯선 감정.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었다. 오히려 각오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여보, 내가 지킬게요. 은정은 작게 속삭였다. 무엇을 지킨다는 건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남편과 함께 쌓아온 것들, 두 사람의 이름으로 일궈낸 것들,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가벼운 욕심에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은정은 여전히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딸 민지가 엄마 이제 좀 쉬어요라고 말했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남편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이 밤이 지나면 남편은 정말로 떠나는 것이다. 땅속 깊은 곳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은정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다. 그 안에 저장된 골프장 사진, 환하게 웃는 사위의 얼굴,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문구. 장모님도 이해하시죠? 이해. 은정은 그 단어를 곱씹었다. 이해해야 하는 걸까? 바쁜 사위를, 일이 우선인 세상을, 장례식보다 골프 약속이 중요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은정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이 짧은 문구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은정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말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50년을 함께한 두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은정과 노식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저 성실했고 묵묵했고 때로는 고단했다. 30살에 결혼해서 이듬해 딸 민지를 낳고 새빵살이를 전전하다가 40에 겨우 작은 철물점을 얻었다. 동네 끝자락,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골목 모퉁이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꿈이 이루어진 공간이었다. 여보, 우리 가게 이름 뭐로 할까? 개업 전날 밤 노식이 물었다. 은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냥 박노식 철물은 어때요? 노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은정 철물이 좋겠어. 당신이 주인이야. 은정은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둘이 같이 하는 건데. 결국 간판에는 은정이라는 이름이 새겨졌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대표 박노식 한은정이라고 적었다. 철물점은 크지 않았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못나사, 페인트, 공구들이 빼곡히 들어찼다. 새벽 6시면 노식이 셔터를 올렸고 은정은 가게 앞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다. 단골 손님이 생기기까지는 오래 걸렸다.
처음 몇 년은 하루 매출이 10,000원이 안 되는 날도 많았다. 그래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손님, 이거 어디 쓰시게요? 노식은 물건을 사러 온 사람에게 늘 물었다. 그리고 용도에 맞는 제품을 추천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가게.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철물점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은정은 장부를 맡았다. 학교를 일찍 그만둔 탓에 숫자가 서툴렀지만 매일 밤 노트에 하루 매출을 꼼꼼히 적었다. 지출과 수입을 따로 정리하고 월말이면 남편과 함께 앉아 한 달 살림을 점검했다. 이번 달은 30만 원 남았네. 그럼 민지 학원비 내고 나머지는 저축하자. 두 사람의 대화는 늘 그랬다. 소박하고 계획적이고 미래를 향해 있었다. 딸 민지는 부모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학교를 마치면 철물점으로 와서 숙제를 했고 저녁이 되면 가족 셋이 가게 뒤편 작은 방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은정은 민지에게 늘 말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아빠처럼 고생하지 말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린 마음에도 부모의 삶이 불행해 보이지는 않았다. 힘들어도 웃고 바빠도 서로를 챙기는 부모의 모습이 따뜻했다. 세월이 흘러 민지는 대학에 갔고 졸업 후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몇 년 후 민지는 도훈을 데려왔다. 명문대를 나와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남자. 키가 크고 말쑥한 외모에 예의 바른 태도까지 갖췄다. 어머님, 아버님, 민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도훈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은정은 마음에 들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결혼식은 강남의 큰 웨딩홀에서 열렸다. 은정과 노식에게는 낯선 공간이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다. 하객의 대부분은 도훈 쪽 사람들이었다. 은정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은 웨딩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장인어른, 장모님, 민지랑 잘 살겠습니다. 도훈은 결혼식 내내 예의 바르게 굴었다. 은정은 사위가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능력도 있고 딸을 아끼는 것 같았다. 민지야, 잘 살아라.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고. 은정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지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도훈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신혼집은 강남의 새 아파트였다. 30평대 중반, 깔끔한 인테리어, 햇빛이 잘 드는 거실. 은정과 노식이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집이었다. 와, 정말 좋다. 노식이 감탄하며 말했다. 도훈은 웃으며 답했다. 제가 투자를 좀 했습니다. 부동산은 타이밍이거든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낯설었다. 투자, 타이밍, 그런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정은 사위와의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명절에 만날 때마다 도훈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다. 짧은 대화 후에는 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죄송합니다. 급한 업무라서요. 은정은 이해하려 했다. 바쁜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딸 민지도 조금씩 달라졌다. 결혼 전에는 주말마다 철물점에 들러 부모를 도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도훈이 회사 일도 도와줘야 하고. 민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정당함이 묻어났다. 은정은 섭섭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딸도 이제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어느 추석, 민지 부부가 철물점에 왔다. 은정은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을 상에 가득 차렸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 노식도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딸 부부를 기다렸다. 그런데 도훈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그리고 식사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여보, 좀 먹어봐. 장모님이 며칠 동안 준비하신 건데.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훈은 웃으며 답했다. 알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급한 메일이 와서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상을 치우며 생각했다. 우리 음식이 입에 안 맞나 보다. 그날 밤 노식이 말했다. 여보, 사위가 우리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바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도훈의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다. 형식적인 미소, 예의 바른 말투, 그 뒤에 숨겨진 무관심. 세월은 계속 흘렀고 은정과 노식은 늙어갔다. 철물점 일은 점점 힘들어졌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것도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여보, 이제 그만할까? 노식이 한 번은 물었다. 은정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조금만 더 해요. 우리 이 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노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함께 조금만 더 하자. 그리고 70을 넘긴 어느 겨울날 노식이 쓰러졌다. 가게에서 페인트통을 나르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은정은 그날부터 혼자 가게를 지켰다. 엄마, 이제 가게 정리하세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민지가 병문 안을 와서 말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아빠가 나으면 다시 같이 할 거야.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현실을 보세요. 아빠 나이가 몇인데. 은정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딸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노식은 회복했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철물점을 계속 운영했다. 이제는 손님도 많지 않았고 매출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곳은 여전히 두 사람의 삶이 담긴 공간이었다. 50년을 함께 일군 곳, 웃고 울고 희망하고 좌절했던 곳. 그곳을 떠난다는 건 삶의 일부를 버리는 것 같았다. 여보, 우리 잘 살았지? 어느 저녁 노식이 물었다. 은정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새겨진 미소는 50년의 세월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노식이 세상을 떠났다. 조용히 잠결에 은정의 손을 잡은 채로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은정은 빈 철물점에 홀로 앉아 있었다. 셔터를 내린 채 어둠 속에서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저기 계산대 옆 노식이 늘 앉아있던 낡은 의자. 그 위에 놓인 안경과 수첩. 은정은 그것들을 만질 수가 없었다. 만지는 순간 남편이 정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은정은 응, 괜찮아라고 답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좀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안 좋아요. 은정은 거절했다. 아니야. 여기가 편해. 아빠랑 50년 산 집인데. 그날 저녁 예고 없이 도훈이 찾아왔다. 은정은 놀랐다. 장례식 이후 처음 보는 사위였다. 도훈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채 철물점 앞에 서 있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다.
은정은 셔터를 열고 사위를 들였다. 장인어른 장례 때 못 가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도훈이 먼저 말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내왔다. 괜찮아. 바쁜 건 알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골프장 사진이 떠올랐다. 환하게 웃는 사위의 얼굴. 장모님도 이해하시죠? 그 문구가 가슴을 찔렀다. 장모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도훈이 물었다.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힘들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도훈은 은정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말을 이었다.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죠. 도움. 그 단어가 묘하게 들렸다. 은정은 사위의 얼굴을 바라봤다.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어떤 계산이 깔린 표정 같았다. 무슨 도움?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훈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이 철물점 말이에요. 이제 정리하시는 게 어떠세요? 정리.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이 떠난 지 사흘. 장례를 치른 지 겨우 사흘 만에 가게를 정리하라니. 은정은 찻잔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장모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도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제 혼자서 가게 운영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손님도 많지 않고 수익도 별로 안 나올 텐데 차라리 이 자리를 정리하고 편하게 사시는 게 나아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실제로 가게는 예전 같지 않았고 혼자서 운영하기에는 벅찼다. 하지만 사흘 만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옳은 걸까? 그리고 이 집도요. 도훈이 시선을 위로 올리며 말했다. 철물점 위에는 은정과 노식이 50년 동안 살아온 2층 집이 있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두 사람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잖아요. 지금 파시면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은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재개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던 소문. 하지만 은정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여기서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재개발이 확정된 건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확실해요. 제가 부동산 쪽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내년쯤이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래요. 그 전에 파시는 게 유리해요. 도훈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제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집이랑 가게를 합치면 시세가 대략 이 정도 돼요.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은정은 숨이 막혔다.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이 돈으로 장모님은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요양시설도 좋고 아니면 저희 근처로 오셔서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 것도 괜찮고요. 도훈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다. 불편함. 아니, 불쾌함에 가까운 감정. 남편이 떠난 지 사흘 만에 집과 가게를 팔라는 사위. 그것도 이렇게 상세한 계획까지 세워서 은정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피곤해. 다음에 얘기해. 도훈은 순순히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런데 장모님,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좋아요. 재개발 시기를 놓치면.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위를 배웅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은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민지였다. 엄마, 도훈이가 갔다 왔죠?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의논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정리하고
편하게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은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딸까지. 딸도 사위와 같은 생각이었다. 그날 밤 은정은 2층 집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옆에 누워 코 고는 소리가 그리웠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해요? 은정은 빈 공간을 향해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머릿속에서 도훈의 말이 맴돌았다. 실제로 혼자 이 큰 집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며 사는 건 힘들 것이다. 나이도 들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하지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타이밍. 그게 문제였다. 남편이 떠난 지 사흘. 은정은 아직 슬픔을 추스르지도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받은 조의금 봉투조차 열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집을 팔라니, 가게를 정리하라니. 너무 빨랐다. 너무 급했다. 은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젊은 시절 사진, 철물점 개업식 날 사진, 민지의 돌잔치 사진, 결혼식 사진, 50년의 기억이 담긴 사진들. 은정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우리가 평생 일군 게 이거예요. 은정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흐느꼈다. 이 집, 이 가게가 우리 인생의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팔라고 하네요. 사흘 만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도훈에게, 민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또 민지였다. 엄마, 자요? 도훈이랑 얘기 좀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은정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철물점 셔터를 올렸다. 오랜만에 아침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은정은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쓸기 시작했다. 남편과 50년 동안 해온 일. 새벽 6시에 셔터를 올리고 가게 앞을 쓸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 은정 씨, 아직도 가게 하세요? 옆집 슈퍼주인 김 씨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물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야죠. 김 씨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자식들이 좀 도와줘야지. 은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가게 정리하라고. 김 씨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마음을 몰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곳인데.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빗자루질을 했다. 쓸고 또 쓸었다. 먼지는 금방 다시 쌓였지만 은정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오후 손님이 한 명 들어왔다. 동네에서 수리일을 하는 젊은 남자였다. 사장님, 이거 있어요? 나사 한 봉지를 사갔다. 1,000원. 은정은 거스름 돈을 건네며 웃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작은 가게, 작은 거래, 작은 인연. 저녁이 되어 셔터를 내리며 은정은 생각했다. 도훈의 말이 옳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하지만 인생이 늘 현실과 합리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다. 때로는 감정이, 추억이, 의미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은정은 2층 집으로 올라가며 결심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이 집을 떠날 수 없다. 남편과의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50년의 삶을 정리할 시간도 갖지 못했는데, 사흘 만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는 없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도훈의 방문이, 민지의 메시지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압박이. 은정은 남편의 안경을 꺼내 들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 없는 질문이 어둠 속에 흩어졌다. 도훈의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은정은 여전히 철물점 셔터를 매일 아침 올렸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그 일상이 은정을 붙들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남편 없이 맞는 첫 번째 주말, 은정은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노식이 마지막으로 적어둔 글씨가 삐뚤삐뚤했다. 손이 떨렸던 모양이다. 엄마 계세요? 민지의 목소리였다. 은정은 고개를 들었다. 딸이 혼자 온 줄 알았는데 뒤에 도훈이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정장 차림이었다. 주말인데도 회사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왔니? 차라도. 은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도훈이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장모님. 저희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잠깐만 들렀어요. 도훈은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은정은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서류인지 몰라도 좋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장모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집이랑 가게 정리하시는 거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 전 그날 이후 은정은 그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도훈은 잊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 온 것 같았다. 제가 부동산 중개인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래요. 파일을 펼치자 집과 가게의 사진들이 나왔다.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은정은 당황했다. 아, 지난주에 제가 중개인분이랑 와서 간단하게 촬영했어요. 장모님 힘드실까봐 말씀 안 드렸어요. 허락도 받지 않고. 은정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민지가 옆에서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이 집 시세가 지금 딱 좋대요. 조금만 더 있으면 재개발 때문에 오히려 복잡해질 수도 있대요. 민지야, 엄마는 아직. 엄마, 현실을 봐야 해요. 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결혼 전 민지는 이렇지 않았다.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던 딸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민지는 달랐다. 도훈의 말투를, 도훈의 논리를, 도훈의 태도를 닮아가고 있었다. 엄마 혼자서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가게도 손님 없고 수익도 안 나고.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여기 계속 있으면 더 슬프기만 하잖아요. 은정은 딸의 눈을 바라봤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바라는 걸까? 알 수 없었다. 도훈이 서류를 은정 앞으로 밀며 말했다. 장모님, 이거 한번 보세요. 중개인분이 작성한 시세 분석이에요. 지금 파시면 이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평당 가격, 총액, 수수료, 세금. 은정의 눈에는 그저 복잡한 숫자들로만 보였다. 평생 철물점 장부만 다뤘던 은정에게 이런 서류는 낯설고 어려웠다. 도훈은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말은 친절했지만 은정은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조급함. 도훈은 이 일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장모님, 파신 다음에는 저희 근처로 오세요.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드릴게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편하게. 그 단어가 자꾸 나왔다. 도훈의 입에서, 민지의 입에서. 하지만 은정이 생각하는 편안함은 달랐다. 새 아파트가 아니라 이 낡은 집이 편했다. 남편의 냄새가 남아있는 이불, 함께 앉아 밥 먹던 식탁, 50년간 가까운 마루. 그게 편안함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도훈의 얼굴에 잠깐 실망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모님. 부동산은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이 딱 좋을 때예요. 민지도 거들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엄마는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도장만 찍으면. 그 말이 은정의 귀에 맴돌았다. 50년을 살아온 집을, 평생을 일군 가게를 도장 하나로 끝낼 수 있다니. 민지와 도우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희 가봐야 해요. 약속 시간이 다 돼서요. 도훈이 서류를 은정 앞에 두고 말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은정은 서류를 바라봤다. 펼쳐보지 않았다.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계산대 서랍을 열어 남편의 안경을 꺼냈다. 렌즈에 먼지가 앉아 있었다. 은정은 옷자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았다. 여보, 우리 딸이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요? 안경을 쓰고 있으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다. 은정은 안경을 들고 2층 집으로 올라갔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재개발이 진행 중인 동네가 보였다.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낡은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곧 이 동네도 저렇게 될까? 며칠 후 도훈이 또 전화를 했다. 장모님, 서류 보셨어요? 은정은 보지 않았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내라고 답했다.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도훈의 목소리는 기대에 차 있었다. 은정은 대답을 망설였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짧지만 분명한 한숨. 장모님, 사실 중개인분이 다른 매물도 보러 다니시거든요.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다른 일을 먼저 하실 수도 있어요. 재촉이었다. 우회적이지만 분명한 재촉. 은정은 가슴이 답답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정말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압박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도훈의 전화, 민지의 메시지, 중개인의 존재. 모든 것이 은정을 조여왔다.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정해진 길로 떠밀리고 있는 기분이었다. 은정은 남편의 영정이 놓인 작은 재단 앞에 앉았다. 여보, 내가 이기적인 걸까요? 딸이 걱정해 주는데 사위가 도와주겠다는데 내가 고집 부리는 걸까요? 영정 속 노식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날 밤 은정은 서류를 펼쳤다.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들이 많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50년의 삶이 끝난다는 것. 은정은 서류를 다시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은 더 거세질 거라는 것을. 도훈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민지는 남편 편을 들 것이고, 은정은 점점 더 외로워질 거라는 것을. 그 사실이 두려웠다. 한 달이 흘렀다. 은정은 여전히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매일 아침 철물점 셔터를 올리고 가게 앞을 쓸고 손님을 기다렸다. 손님은 하루 서너 명뿐이었지만 그 일상이 은정을 지탱해 주었다. 하지만 도훈의 전화는 점점 더 잦아졌다.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같은 요구였다. 빨리 결정하라는 것. 은정은 점점 지쳐갔다. 민지도 매일 문자를 보냈다. 엄마, 왜 결정을 못하세요? 엄마,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제발 현실을 보세요. 어느 날 오후 도훈이 예고 없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민지가 없었다. 혼자였다. 은정은 불안했다. 도훈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장모님, 여기 정말 오래됐네요. 건물이 낡아서 위험할 것 같은데요. 위험. 그 단어가 귀에 꽂혔다. 50년을 산 집이 하루아침에 위험한 곳이 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장모님. 도훈이 목소리를 낮추며 가까이 다가왔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세요. 제가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빨리 처리하는 게 좋대요. 세금 폭탄. 은정은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떠난 후 상속 신고는 했지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랐다. 도훈은 은정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 집 팔아서 정리하시면 세금도 줄고 장모님도 편하시고 다 좋아요. 얼마나 나오길래 그러나?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훈은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다. 대충 이 정도요. 화면에 나온 숫자를 보는 순간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장모님 혼자서는 감당 못하세요. 도훈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 공손함은 사라지고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다. 그리고 솔직히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결국 이 집은 민지 앞으로 가잖아요. 그럼 저희가 또 세금 내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차라리 지금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게 나아요. 은정은 숨이 막혔다. 사위의 입에서 돌아가시고 나면이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다. 마치 이미 계산해둔 것처럼 은정이 죽은 후의 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게 섬뜩했다.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도훈은 다시 서류를 꺼냈다. 지난번보다 더 두꺼운 파일이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변호사한테 받아온 건데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집 매매, 세금 처리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장모님은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편하게. 또 그 단어. 하지만 은정은 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질식할 것 같았다. 도훈이 펼친 서류에는 낯선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다. 이게 뭐야? 은정이 물었다. 위임장이요. 장모님이 저한테 집 처분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대신 다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위임, 권한, 처분. 그 단어들이 은정을 짓눌렀다. 지금 당장 결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져가서 천천히 보세요. 도훈은 서류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나갔다. 혼자 남은 은정은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다. 저녁에 민지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도훈이한테 들었어요. 세금 문제 심각하죠? 우리가 도와주려는 건데 왜 자꾸 미루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 이기적으로 굴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제 앞으로 넘어오면 저도 힘들어요. 지금 정리하는 게 우리 모두한테 좋다고요. 이기적.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다. 은정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50년을 일군 집을 지키려는 게 이기적인 걸까? 남편과의 추억을 붙잡고 싶은 게 잘못된 걸까? 며칠 후 은정은 철물점에서 낯선 남자를 발견했다. 가게 밖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누구세요? 은정이 물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아, 도훈 씨가 부탁하셔서요. 매물 사진 좀 찍으려고요. 은정은 어이가 없었다. 제가 허락한 적 없는데요. 중개인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웃으며 말했다. 곧 파실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뭐. 그리고 계속 사진을 찍었다.
은정은 그를 막을 힘이 없었다. 그저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밤 은정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울었다.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내가 너무 고집센 걸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외로웠다. 남편이 있었다면 함께 결정했을 텐데, 함께 맞섰을 텐데, 혼자서는 너무 힘들었다. 도훈은 이제 가게를 우리 가게라고 불렀다. 민지는 집을 우리 집이라고 말했다. 언제부터 은정의 것이 그들의 것이 된 걸까? 은정은 점점 더 자신의 공간에서 밀려나는 기분이었다. 손님도 없는 철물점, 혼자 사는 큰 집. 모든 게 부담스럽고 외롭고 무거웠다. 은정은 서랍을 열어 도훈이 놓고 간 서류를 꺼냈다. 위임장. 여기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끝난다. 편해진다. 도훈의 말대로 은정은 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다. 하지만 찍을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렸다. 새벽 3시 은정은 잠에서 깼다. 악몽을 꾼 것 같았지만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남편이 떠난 지 2달. 여전히 그 빈자리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은정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은정은 남편의 안경이 놓인 서랍 앞에 섰다.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안경과 함께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집 매매 계약서. 40년 전 이 집을 샀을 때의 계약서였다. 노란 종이가 바스러질 듯 낡아 있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펼쳤다. 박노식 한은정. 2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 아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젊었을 때의 도장. 힘차게 확신에 차서 찍었던 도장. 여보, 우리 집이 생겼어요.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30년 넘게 새빵살이를 하다가 처음으로 얻은 집. 작고 낡았지만 2사람에게는 궁전 같았다. 은정은 계약서를 가슴에 안았다.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다. 세월의 냄새. 서랍 깊숙이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은정은 그것을 꺼냈다. 남편의 필체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정은 몰랐다. 남편이 유언장을 써둔 줄.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열어야 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은정에게.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의 글씨가 삐뚤삐뚤했다. 아팠을 때 쓴 것 같았다.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이 많이 외로울 거요. 미안하오. 함께 늙어가자고 약속했는데 나 혼자 먼저 가서. 하지만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나보다 훨씬 강하오. 우리가 함께 읽은 것들, 철물점도, 이 집도 모두 당신 거요.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이 결정하면 돼요. 당신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오. 우리가 평생 모은 건 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었어. 그 시간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오. 은정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오.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다. 은정은 지난 2달을 돌아봤다. 도훈의 재촉, 민지의 압박, 자신의 망설임. 남편과의 50년을 누군가의 조급함에 떠밀려 정리하려 했던 것. 봉투 안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다. 기부 관련 서류였다. 남편이 생전에 알아본 것 같았다.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안내문. 여백에 남편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은정과 상의할 것. 우리 이름으로. 은정은 이것도 몰랐다.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은정은 서류들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매매계약서, 유언장, 기부서류.
그리고 도훈이 놓고 간 위임장. 4장의 서류가 은정 앞에 놓여 있었다. 각각 다른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다. 해가 떴다. 새벽 6시. 은정은 평소처럼 철물점 셔터를 올렸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다. 은정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남편의 책상 앞에 앉았다. 그 자리에 앉는 건 남편이 떠난 후 처음이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남편이 쓰던 볼펜, 계산기, 영수증, 철, 단골 손님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은정은 수첩을 펼쳤다. 남편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이름들. 김 사장, 이 과장, 박씨 할머니. 50년간 만난 사람들. 장모님 계세요? 도훈의 목소리였다. 은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위임장 작성하셨어요? 은정은 고개를 들어 사위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또렷하게 정면으로 바라봤다. 안 해. 짧고 분명한 대답이었다. 도훈의 표정이 굳었다. 예. 왜요? 은정은 천천히 일어섰다. 안 팔아. 이 집도 가게도. 도훈은 당황한 듯 웃었다. 장모님, 농담하시는 거죠? 우리 지난 2달 동안 얘기한 거. 나 혼자 결정할 수 있어.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확고했다.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자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도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부탁한 적 없어요. 당신이 알아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보고 도장 찍으라고, 위임하라고. 그게 날 위한 거예요? 도훈은 말문이 막혔다. 은정은 계속 말했다. 자네는 골프 치러 갔잖아. 그 말에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이해하라고 했죠. 나보고. 하지만 난 이해 안 돼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는 날, 골프가 더 중요한 사람을.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집을 팔라고 하는 거. 도훈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다. 후회하실 거예요, 장모님. 세금 폭탄 맞으면 그때 가서 울지 마세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혼자 남은 은정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가슴이 뚫린 것 같았다. 2달 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사라졌다. 은정은 남편의 안경을 쓰고 거울을 봤다. 안경이 너무 커서 흘러내렸다. 은정은 웃었다. 남편이 옆에서 웃는 것 같았다. 여보, 제대로 한 거죠? 영정 앞에 앉아 은정은 속삭였다. 이제는 내가 지킬게요. 당신의 이름도, 우리가 쌓아온 것들도. 은정은 기부서리를 다시 펼쳤다. 장학재단. 남편의 이름으로. 2 사람이 평생 모은 것을 의미 있게 쓰는 방법. 은정은 결심했다. 그날 오후 민지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도훈이한테 들었어요. 대체 왜 그래요?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은정은 차분하게 답했다. 민지야, 미안하지만 이건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이 아니고. 엄마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엄마 위해서. 아니야. 은정이 말을 끊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한 거야. 나는 안 속아. 더 이상. 민지는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다. 은정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편했다. 은정은 남편의 유언장을 다시 읽었다. 당신이 결정하면 돼요. 그 문장이 은정에게 힘을 주었다. 그래, 내가 결정한다. 남편과 함께 일군 삶을.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은정은 혼자였다. 민지에게서도 도훈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침묵이 계속됐다. 은정은 그 침묵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재촉하는 전화도 압박하는 메시지도 없는 시간.
은정은 그 시간 동안 남편의 유언대로 천천히 생각했다. 철물점은 여전히 문을 열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은정은 개의치 않았다. 가게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다. 어느 날 오후 은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기부와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 상담받기 위해서였다. 남편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은정이 남편이 남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재산 규모를 확인해야 하고요. 은정은 집과 가게의 서류를 꺼냈다. 이걸로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계산을 하더니 말했다. 충분합니다. 집을 매각하시고 그 자금으로 재단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은 팔 것이다. 하지만 도훈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편이 원했던 방식으로, 남편의 이름이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키우는데 쓰이도록. 얼마나 걸릴까요? 서류 준비하고 매각 진행하고 대략 석 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석 달. 은정은 그 시간이 길지 않다고 느꼈다. 50년을 함께한 집이었지만 이제는 보낼 때가 된 것 같았다. 다만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은정은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었다. 결정했다. 확실하게. 그날 저녁 은정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엄마야. 차갑게 식어있던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요? 은정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도훈이랑 같이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와서 들어. 중요한 얘기야. 민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은정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다. 여보,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 방식대로.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주말이 왔다. 은정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딸이 좋아하던 잡채, 남편이 잘 만들던 갈비찜. 오랜만에 정성을 들여 차린 식탁이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은정은 문을 열었다. 민지와 도훈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어서 와. 들어와. 은정이 먼저 말했다. 민지와 도훈은 어색하게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다. 은정은 차를 내오며 말했다. 우선 밥부터 먹자. 얘기는 그 다음에 해도 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밥은 나중에 먹고 얘기부터 해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요. 은정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과 마주보며 은정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엄마가 결정했어. 이 집을 팔기로. 그 말에 도훈의 얼굴이 환해졌다. 장모님, 잘 생각하셨어요. 역시. 하지만 은정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아직 다 안 들었어. 집은 팔아. 하지만 그 돈은 너희한테 안 가. 민지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은정은 남편의 유언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야. 읽어봐.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집어들었다. 읽는 동안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내 아버지 이름으로. 은정이 말했다.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우리처럼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도와줄 거야. 그게 내 아버지 소원이었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도훈이 벌떡 일어섰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인데 그냥 남한테 줘요? 남이 아니야. 은정이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평생 모은 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그게 더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도훈은 코웃음을 쳤다. 의미? 장모님, 정신 차리세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돈은 가족이 써야죠. 가족? 은정이 도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가족처럼 대해준 적 있어? 내 남편 장례식 날 골프 쳤잖아. 그러고도 이해하라고 했지. 난 이해 못해.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평생 모은 걸 줄 수 없어. 도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장례식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사과했잖아요. 정말 급한 일이었다고. 사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는 날이에요. 그날 당신은 골프장에서 웃고 있었어. 사진까지 보냈잖아. 민지가 끼어들었다. 엄마, 그만해요. 도훈이도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은정은 딸을 바라봤다. 민지야, 너도 변했어.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야말로 변하셨어요. 갑자기 이상한 결정하시고. 이상한 게 아니야.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버지 뜻이야. 그리고 내 결심이야. 이 집은 팔아. 가게도 정리해. 하지만 그 돈은 의미 있게 쓸 거야.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거야. 이미 변호사랑 얘기 다 했어. 도훈이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장모님은 뭐하고 사실 건데요? 그 돈 다 기부하면 장모님 생활비는? 은정은 준비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생활비는 따로 남겨뒀어. 내가 죽을 때까지 쓰기엔 충분해. 나머지는 다 재단으로 가. 말도 안 돼요. 도훈이 소리쳤다. 그건 결국 민지 재산이에요. 법적으로 상속받을 돈이라고요. 장모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은정은 조용히 말했다. 할 수 있어. 이 집 명의가 누구 건데? 나야. 내 남편이랑 나. 우리가 평생 일군 거야. 당신 거 아니야.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저는요? 저 생각은 안 하세요? 전 엄마 딸이에요. 은정의 가슴이 아팠다. 딸의 눈물을 보는 게 제일 힘들었다. 하지만 은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지야, 너한테 줄 게 있어. 돈은 아니지만. 은정은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가족 사진들, 민지의 어린 시절 그림들, 첫 월급으로 부모에게 사준 손수건이 들어 있었다. 이게 진짜 유산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사랑. 그게 돈보다 소중한 거야. 민지는 상자를 받아들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울음이 감동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은정은 알 수 없었다. 도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힘들어지면 우리한테 오지 마세요. 안 갈 거야.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 혼자 살 수 있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도훈은 민지의 손을 잡아 끌며 현관으로 향했다. 민지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게 맞는 거야. 문이 닫혔다. 은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말해야 할 것을 다 말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 은정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웃었다. 여보, 제대로 했죠? 우리 방식대로.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들. 은정은 혼자 잡채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딱 맞는 간이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맛이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어요. 은정은 빈 의자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은정은 그 햇살 속에 앉아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자리를 잡았다. 확신, 평온, 그리고 존엄. 갈등은 끝났다. 하지만 은정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삶.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은정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그것으로 행복했다. 석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의 끝자락,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은정은 철물점 셔터를 내리며 주위를 둘러봤다. 마지막으로 내리는 셔터였다. 쇠가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집은 팔렸다. 새 주인은 젊은 부부였다. 아이 둘을 키우는 가족이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은정은 그들에게 말했다. 이 집에서 행복하세요. 우리는 50년 동안 행복했어요. 젊은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소중히 살게요. 감사합니다. 재단 설립 서류도 완료되었다. 박노식 장학재단.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이 작은 사무실에 걸렸다. 변호사가 말했다. 첫 장학생 선발은 내년 초에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꿈이 이 재단으로 시작될 것이다. 가난 때문에 포기했던 꿈이 다시 날개를 펼칠 것이다. 은정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역 근처의 오래된 빌라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지만 은정에게는 충분했다. 햇볕이 잘 들고 조용했다. 무엇보다 혼자 살기에 부담 없는 크기였다. 이사짐은 많지 않았다. 남편의 안경, 가족사진 몇 장, 철물점 간판, 그리고 50년의 기억들. 민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석 달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은정은 가끔 딸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철물점 뒤편에서 숙제하던 모습,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뛰어오던 모습, 결혼식 날 눈물 흘리던 모습. 그 민지는 어디로 갔을까? 은정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은정은 남편의 묘소를 찾았다. 석 달 만이었다. 집을 정리하느라 바빠서 오지 못했다. 묘비는 깨끗했다. 누가 관리를 해주는 모양이었다. 은정은 묘비 앞에 앉아 가져온 음식을 차렸다. 남편이 좋아하던 잡채, 두부, 막걸리 한 병. 여보, 다 끝났어요.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집도 팔고 재단도 만들었어요. 당신 이름으로. 박노식 장학재단. 멋지죠?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은정은 그 소리가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민지가 연락을 안 해요. 화났나 봐요. 엄마가 재산을 다 기부했다고.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잘한 걸까요? 딸을 이렇게 멀어지게 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확신했던 결정이었지만 딸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은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은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가 평생 모은 게 의미 있게 쓰일 거예요. 누군가는 이 돈으로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당신이 원한 거잖아요. 나도 그래요. 은정은 막걸리를 따라 한 잔은 묘비 앞에, 한 잔은 자신 앞에 놓았다. 여보, 건배해요. 우리 잘 살았어요. 정말로.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따가웠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다. 묘소를 떠나며 은정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남편은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것이다.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은정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남은 시간 동안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며 원룸으로 돌아온 은정은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차를 마셨다. 조용했다. 외롭지 않았다. 벽에 걸린 철물점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은정철물. 은정은 그 글씨를 쓰다듬었다. 50년을 함께한 이름. 이제는 추억이 된 이름. 초인종이 울렸다. 은정은 놀라서 일어났다. 누가 왔을까?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다. 한은정 씨 맞으세요? 네. 택배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상자를 받아들고 은정은 안으로 들어왔다. 보낸 사람이 적혀 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액자가 들어 있었다. 가족 사진이었다. 민지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세 식구가 철물점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은정은 기억했다. 민지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었던 사진이었다. 액자 뒤편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 민지의 글씨였다. 엄마 미안해요. 화난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엄마가 한 일이 옳은 것 같아요.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사진 엄마가 좋아하시던 거 기억나서 보내요. 새 집에 잘 걸어두세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사랑해요. 은정은 쪽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딸이 이해해주고 있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알아준 것이다. 은정은 액자를 벽에 걸었다. 햇빛이 사진을 비췄다. 새 식구의 미소가 환했다. 여보, 민지가 연락했어요. 우리 딸 괜찮을 거예요.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 멀리 재개발이 진행 중인 동네가 보였다.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은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과의 약속, 자신의 신념, 그것만은 지킬 것이다. 저녁이 되어 은정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밥 한 공기, 김치찌개, 계란말이.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남편의 안경을 식탁 옆에 놓고 은정은 말했다. 여보, 같이 먹어요. 오늘 민지한테 연락 왔어요. 우리 딸 다시 돌아올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은정은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재단 일을 도울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살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남편과 함께 쌓아온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 밤이 깊어갔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낯선 천장이었다. 50년을 본 천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삶. 하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삶. 가슴 속에 남편을 품고 살아가는 삶. 여보, 잘 자요. 내일 또 봐요. 은정은 눈을 감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당신도 잘 자요. 사랑하오. 은정은 미소 지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은정은 남편의 안경을 닦으며 생각했다. 오늘은 뭘 할까? 재단 사무실에 들러볼까? 아니면 산책이라도 갈까? 무엇을 하든 의미 있을 것이다. 남편과 함께한 날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은정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70평생의 흔적들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 자신의 길을 선택한 사람의 눈빛. 여보,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봐요. 함께. 은정은 남편의 사진에 입맞춤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끝이지만
시작인 그런 살. 은정은 계단을 내려가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50년의 사랑과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